재미있고 속 시원한 인포맥스 라이브의 저는 월요일의 남자 박소연입니다. 정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올까?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싼 주식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싼데 30% 이상 수익 날 주식이 널려 있어요. 일단 두 분께 옐로 카드가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몸이 반쪽 돌아갔어 그쪽으로. 이제 이쪽만 예,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2023년 증시가 기대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무님께 먼저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 전무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닥은 지금 이제 본 건가요?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살 기회를 봐야 되는 건지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팀장님 안 보던 사이에 진행 솜씨가 굉장히 많이 실력이 넣으셨네요. 네, 우리 이준영 소장님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뺏기실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노련해지셨어요?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 예, 저도 패널이 되고 싶은데 자꾸 MC를 보라고 해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답은 피해가지 마시고요. 예, 빨리 말씀하세요. 예. 뭐 저는 뭐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뭐 틀려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냥 요즘 늘 하는 얘기가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다들 이제 5월 달쯤 주식 사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워낙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 경기도 되게 안 좋아지고 금리도 페드에서는 뭐 5월 달까지 뭐 5.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때 가서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가면 2,700 이상에서 주식을 사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때까지 주식을 94년부터 한 이후로 이렇게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경제 전망이 어렵잖아요. 네. 워런 버핏한테 물어봐도 워런 버핏은 난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거의 90년 이상을 11살 때부터 주식하셨으니까 80년을 주식하신 분한테도 물어보면 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년도가 그렇게 혹독한 경기 침체, 한번 뭐 전례 없는 경기 침체에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소비는 우리 스스로한테 저는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뭐 방금도 좀 전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우리나라의 정기예금 잔고가 거의 900조 정도 있더라고요. 돈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돈을 엄청나게 또 찍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벌써 이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결론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페드는 왜 저렇게 입을 맞추듯이 내년도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너네들 돈 빌려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참아. 왜 그러겠습니까? 물가 때문인 거죠, 그죠? 1936년도에 케인즈가 그 유명한 일반이론 책을 쓰고 난 이후에 그동안의 시장에 맡겨라는 그 고전 경제학파에서 아니야, 사람들은 약간 비이성적으로 너무 이제 쏠려 다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 그 이후로 실제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공황 같은 상황이 안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도 있고 뭐 별의별 일 많았지만 대공황 같은 상황이 안 왔어요. 근데 주가만 빠지면 1987년 블랙만데이 때도 그렇고 주가만 빠지면 대공황 같은 상황이 이제 올 거다라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도 페드가 엄청나게 이렇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여행 나가고 막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2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소비가 억눌러져 있었잖아요. 이 소비가 폭발하면 물가가 급등할까 봐 이렇게 호키시하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눌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정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올까? 예,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항상 저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는 거는 맞았냐 안 맞았냐가 아니라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면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 컨센서스가 이미 낮아져 있는데 나쁘게 나오면 주가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컨센서스가 너무 비관론이 팽배하면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허를 찌르는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허를 찔려서 지금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예. 허를 찔리는 상승이 있을 거다.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영혼의 단자 우리 짝꿍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각도기님은 이제 MC 아니니까 패널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오늘 좀 화끈하게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아닙니다. 재미없지 그러면. 왜 그래요? 촌스럽게. 예. 아니, 우리 각도기님하고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짝꿍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가끔 본인의 시황을 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분이 약간 변질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변절의 느낌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아니 예금이 이렇게 높은데 채권이 이렇게 금리가 좋은데 주식을 굳이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커밍아웃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다시 한번 본인의 견해를 한번 좀 밝혀주시죠. 내년도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박사님이 채권 전문가니까 채권 투자하기 나쁠 때예요? 아니 자꾸 여러분, 아니, 채권 투자하기 좋은 때에 채권 투자할 만하다고 했는데 왜 또 시비를 그렇게? 아니요, 저한테 네.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 네. 각도기님, 고객분들에게 내년도에 주식 사라고 하실 겁니까? 채권 사라고 하실 겁니까? 그 작년도 100년 만에 육사 전략이라고 주식 6, 채권 4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반작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권의 이 정도의 금리는 일반인들이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뭐 리스크를 좀 감내한다면 주식의 그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 너무 싼 주식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너무 싼 주식이 많아서 저는 요즘에 최고의 관심이 환율이 어떻게 되냐. 환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점차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중국이 저는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관찰했는데 중국의 압력서처럼 완화의 그 압력이 계속해서 1년 동안 커져갔어요. 예, 저는 셧다운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중국 경기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셧다운을 한 상황에서 돈을 계속 푸는 작용을 1년을 넘게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부터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현대 제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최소한 한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돈을 계속 풀 거고요. 그럼 내년도에 이 응축된 그 중국의 에너지가 한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서 그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환율이 밑으로 달러 원이 밑으로,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강력한 장이 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쌉니다, 주식이. 우리 그 대표님한테도 여쭤봐도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렇게 싼 주식이 널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따블이 문제가 아니야. 따블이 문제가 아니고 따따블 할 수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은. 진행자가 양쪽에 2명이나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갑자기 또 저한테 질문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너무 싼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이제 서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쪽 동여의도가 그동안에 약간 강남 같은 분위기였으면 이쪽은 약간 강북 같은 분위기라서 약간 인간적이에요. 예, 물가도 좀 싸고, 제가 좋아하는 뭐 부추 된장찌개나 이런 거 먹으러 가면 8,000원 하거든요. 8,000원. 그나마 7,000원에서 1,000원 올려서 8,000원인데 둘이서 먹고 16,000원 내고 나오려고 하면 야, 이게 달러로 환산해 보면 도대체 얼마인가 보면 참 막 좀 화가 나죠. 10달러에 얼마 전에 1,440원 이러면 그렇죠. 1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인 입장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텍스가 포함돼서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팁도 안 주잖아요, 그죠?
미국 가서 지금 된장찌개 하나 시켜 먹으려면 거의 이제 팁까지 포함해서 $50 내야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7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15 그 정도면 된다는 거죠. 요즘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외국인이 왜 요즘 계속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간단해.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싸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5만 원대 하다가 6만 1천 원, 2천 원 왔잖아요. 달러로 딱 바꿔서 보면요. 고점 대비 48%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이후에 하다가 시장이 이제 급등했고 내가 그때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정말 코로나 상황이 오면 저 진짜 지를 거라고. 이번이 코로나하고 비슷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달러 2000 기준으로 환산을 딱 해보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2020년 코로나 4월 주가까지 빠졌어요. 달러로 딱 바꿔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구나. 우리나라 지수를 2020년 코로나 4월까지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뭐 안타깝잖아요. 여기서 주식 파시면 안 된다고. 2200, 2300 이럴 때 파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PBR 0.9가 이제 0.9예요. 2450 0.9고 2700 돼야 1배예요. 1배까지 한번 쭉 보세요. 1배 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환율을 얘기하셨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떤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어느 이렇게 환율이 꺾어지는 구간 되면 나는 질러야지. 대기 매수세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인사동 가보면 제가 식사합시다 찍는다고 인사동을 계속 2주마다 가보면요. 계속 미국 관광객이 막 늘어나는 게 보여요. 누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줍니까?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싸냐 비싸냐.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저도 차트 웬만한 차트 강의 한 10시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도 보고 펀더멘탈도 보고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싼데? 그러면 사는 겁니다.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우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경기 예측보다는 너무 싸면 0.9 밑에서는 그냥 사는 게 맞다. 제가 20년 전에 한 달에 선물 2, 3조씩 매매했었어요. 근데 2, 3조씩 매매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다 보고 하는데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놓치냐면 주식이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면서 확 올라오는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안 맞으면서 막 뚫고 갑니다. 저항선을. 그런데 옆에서 이제 주식 액티브 매니저들은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선물 차트만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코스피를 이루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살만한지 비싼지. 그래서 작년 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3,150에서 자금 안 받습니다 하고 저희가 5월달에 주식 다 정리하고 했을 때는 자금을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하거든요.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사면 물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서 먹을 주식이 30% 이상 수익 날 주식이 널려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곽도기 집전장님이 아마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바닥에서 뭐 10%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을 제가 요즘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코로나 때도 하루에 거래소 기준으로 7조, 8조, 19조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오늘 겨우 8조 됐어요. 거래소 기준으로. 엊그저께까지 6조대였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때가 900조였습니다. 시가총액이 거래소가. 근데 지금 1,900조가 넘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때 수준보다 낮다는 건 지금 시장을 모두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채권으로도 돈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장은 여전히 비관주의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거래 대금은 뭐 명확하게 시장 심리가 어떤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절반밖에 거래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제가 주식을 사다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중소형 개별주들도 좋아하니까 요즘 계속 사고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하루에 1억 거래되는 1억 안팎 거래되는 주식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살 돈이 꽤 많은데 하루에 1억을 살려면 나 혼자 다 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전 투자로 보면 어떻게 해야지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아지느냐? 저는 반드시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제일 많이 먹습니까? 예를 들어 2150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과정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주식을 절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만 수익률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목을 잘 고르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100% 바닥에서 100%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물리고 100%를 갖고 있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여전히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2,600부터 너무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미 현금이 없었지만 지금은 또 여전히 현금이 없거든요. 근데 반등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실전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냉정해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으냐, 똑같이 떨어져 있는 다른 옆에 있는 기업이 좋으냐 해서 옆에 있는 놈들이 더 좋으면 그때는 좀 같이 깨졌지만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갈아타면 올라올 때 훨씬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박 대표님도 그러실 텐데 저도 자신이 있는 건 다음번 2,600, 2,700에서는 그전 2,600, 2,700보다 훨씬 더 자산이 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 2,800이 가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3,000 가면 신날 것이다. 옛날 3,000보다 훨씬 수익이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내가 정확히 맞춰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되게 허망해요. 왜냐하면 내가 맞추겠다는 건 이미 심리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심리가 안심돼서 투자를 하면 이미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꽤 늦은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들도 바닥에서 버튼이 안 눌러져요. 아 이거 진짜 싸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이 가격까지 떨어졌지? 미쳤네. 사야 되는데 안 눌러져요. 마지막 순간에 안 눌러지면 저희도 용기가 안 나요. 예. 근데 일반인들이 그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매수하는 시점이 과연 저점 근처겠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 작년에 봤잖아요. 언제 버튼 눌렀습니까? 신날 때 버튼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을 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의 기능이 무엇이냐? 시장의 기능이 무엇이냐? 자본주의의 이 독특한 시장의 기능은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가장 시장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는데 그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거, 가치 측정을 한다는 거에 뒤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이 끝나면 경제학과라든가 수학과라든가 통계학과라든가 이렇게 숫자 계산 잘하는 사람이 왕일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인 거예요. 왜 멀티플이 왜 이렇게 멀티플 막 그 들쭉날쭉해요? 옛날에 멀티플 14도 비싸지 않아? 이랬는데 지금 멀티플 10도 비싸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뒤에서 사람이 밸류에이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건 뭐냐면 그 이면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 이미 내가 밸류에이션 하는 거야. 내가. 근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믿냐고. 내가 하는데 나는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존재인데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똑똑한 남자들은 투자하지 마라. 백발백중 깨진다. 백발백중. 정말이에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점장님 똑똑하시잖아요. 제가 방송 보면서 와, 저분 정말 똑똑하다.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무식했으면 투자로 성과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부터 투자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고 너는 끝난 애야. 너는 투자로 도저히 안 돼. 인간이 글러먹었어. 이렇게 저를 정말로 규정을 확실하게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더라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백발백중 깨집니다. 절대. 네네. 맞죠? 대표님. 저기 잠깐만요. 그 분위기 좋은데 일단 두 분께 옐로 카드 드리겠습니다. 아니 MC가 여기 있는데
그럼 나 3부 사일 시키지 말든가. 되게 각도기님. 패널 아세요, 패널? 패널? 아니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미리 피해 가시려고 자꾸 혼자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 전무님 저를 보세요. 몸이 반쪽 돌아갔어 그쪽으로. 이제 이쪽만 예,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저 서운해요. 예. 너무 질문이 좋아가지고 시청자 질문을 한번 좀 제가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금리 인하할 때 보니까 오히려 증시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제로가 된 이후에야 대폭 상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결과로 인식이 돼서 증시가 더 하락할지 아니면 인플레가 잡혔다는 신호로 봐서 더 상승하게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누가 물어보셨죠 혹시? 아우 저분 저하고 좀 많이 통하는데요. 예. 이따가 저랑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예. 전무님 질문 잘 들으셨죠? 예. 상당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사이클이 지금 긴축의 거의 레이트 사이클에 좀 온 거는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언제 빨리 금리가 내려가나라는 거를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긴축 사이클이 진행이 되다가 막상 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경기가 망가지는 거에 대한 사후 조치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더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된 경우 저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면 네. 약간 우등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질문하신 수준이 주식 되게 우등 학생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 초에 3월달에 처음에 금리 인상했을 때 최근에 20년 동안은 다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릴 줄 몰랐잖아요. 틀리게 얘기했던 게 아니 금리 처음에 올릴 때 괜찮다 했는데 아니 뭐야 25가 아니고 갑자기 50이 됐다가 75가 됐다가 75를 4번이나 올려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80년대 상황으로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저도 역시나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처음 금리 올릴 때 너무 쫄지 말고 나중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10년물, 2년물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거 보고 그때 이제 팔고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서 시장이 미리 이제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2001년 닷컴 버블이 깨질 때 상황이었죠. 그런데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전의 상황이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6.5까지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시장이 비성적으로 애니멀 스피릿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스닥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닷컴 아류자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지고요. 나스닥의 PER이 170배가 됐고요. S&P 500의 PER이 40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런 거품이 페드에서 앨런 그린스펀이 계속 너네들 조심해 하면서 금리를 올려도 사람들이 광분을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2001년에 2000년 이제 하반기부터 주가가 박살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001년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인하를 하기 전에 얼마나 거품이 심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립니다. 바다 수영을 하던 수영장에 있을 때 2, 3m 밑으로 잠수 잘 못합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셔서 제가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면요. 그 2m 밑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5m, 7m 위에 다이빙대에서 떨어지면 5m, 7m 밑으로 푹 잠깁니다. 그게 바로 거품입니다. 근데 거품이 없이 밑으로 5m, 7m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신 분들의 논리를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 들어봅니다. 다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거 밸류에이션을 왜 안 할까? 정답은 밸류에이션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거품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아 이번에는 10m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왜 내년도에 3,000포인트를 간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밸류에이션보다 푹 잠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무줄을 쫙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고무줄을 쫙 잡아 당겼는데 이 고무의 탄력성이 있잖아요. 이 탄력성이 뭐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그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실업률이 14% 가고 경제 망가졌잖아요. 망가졌는데 왜 주가가 올라갔죠? 그 금리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번 침체는 좀 L자로 오래 갈 거다라고 그죠? 똑같은 얘기가 2020년대에도 있었고 2018년 말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침체가 오면 L자로 간다라고 하는데 L자로 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런데 시장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요즘은 시장하고 저랑 이제 바둑을 이렇게 장기를 두는데 예전에는 세수, 내수 앞을 내다보면 되는데 시장이 먼저 7수를 앞을 내다보면서 먼저 떠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600이면 여기서부터는 사도 되는데 했다가 막 2200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계산은 빨리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페드가 5.5에서 6%까지 올려버리면 1980년도 상황하고 딱 해보니까 주가가 이 정도 빠져야 되는데 하면서 미리 빠진 거였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1982년 말에 그때 페드의 금리가 당시에 20%까지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1983년 되면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난리 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주가는 이미 S&P 500이 이번에 고점 대비 27.5% 빠졌어요. 그런데 1981년부터 82년 그 리세션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S&P 500이 28% 빠졌어요. 그걸 시장이 미리 딱 둔 겁니다. 야, 내년에 1983년과 같은 리세션이 올 거야 하고 딱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때는 왜 28%밖에 안 빠졌고 2001년, 2년 요 닷컴 버블이 깨질 때는 왜 주가가 55% 빠졌을까? 거품의 차이예요. 1981년, 82년도에 S&P 500의 PER이 보면요 되게 착해요. 10배예요. 10배. 바닥 쳤을 때. 근데 2002년도 9월 달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S&P 500의 PER은 여전히 30배예요. 왜냐하면 EPS가 57불 하다가 23불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상황이랑 비슷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기업이익이 박살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년에 기업이익이 그렇게 반토막 이상 박살날 만큼 소비가 안 좋아질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품은 쓸데없는 설비 투자가 과잉 투자가 많았을 때 그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 아웃풋이 안 나오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거품이 꺼질 때 혹독해요. 혹독합니다. 예. 태양광에 2007년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80불 이상 했을 때 곱하기 정설을 해서 80불이 유지가 되면 얼마 그랬다가 얼마예요? 한 4달러까지 빠졌죠. 예. 생각대로 뭐야 투자했더니 이익이 안 나오니까 박살나는 거거든요. 뭐 웅진 그룹 자체가 막 휘청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에 얼마나 거품이 있었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2018년 3월 달에 갑자기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딱 꺼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에이, 저렇게 뭐 얼음장하다가 말겠지. 5월 달에 더 심해지더니 갑자기 7월 5일 날 첫 관세 폭탄 빵 날려버리죠. 그러면서 2019년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막 힘들었어요. 그죠? PMI, ISM 제조 PMI가 또 막 50 이하로 내려가고. 왜냐하면 구매 관리자 입장에서 트럼프가 저런 정책을 쓰니까 아니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중국에 투자해도 되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019년 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2020년 이제 살아나나 보다라고 해서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투자 못했어요. 2021년 저도 저 정도 바이러스면 빨리 회복하겠지 했었는데 웬걸 2차 팬데믹 엄청 왔었잖아요. 최근까지 우리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19년, 20년, 21년, 22년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이렇게 막 난리 나면서 막 투자 때려짓고 어디가 그러지? 전기차의 2차 전지에 워낙 이제 우리가 글로벌 탑티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막 증설하는 그 투자 말고는 어디가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장밋빛 바라보면서 투자 못했어요. 그래서 과잉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닷컴 버블처럼 깨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닷컴 상황 때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아류작들이 넘쳐났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엔론이라든지 MCI 월드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닷컴을 빙자해서 분식 회계를 하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2001년, 2년도에 보면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망하고요. 그렇게 망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막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5%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려버려요. 코로나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자, 코로나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전부 다 락다운하면 많은 기업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8.2까지 쫙 올라갑니다. 2008년과 같은 상황으로.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L자형 아니면 U자형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시장 IQ는 2만, 제 IQ는 80 하면서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2001년, 2년과 같은 기업이 막 도산하는 쓸데없는 거에다가 막 투자해가 그런 상황은 안 나오고 있는데 단 한 곳 나오고 있는 곳이 있죠. 가상화폐 시장.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가상화폐를 막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쪽만 아니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라면 이번에 2001년과 같은 상황은 겁낼 필요가 없고 페드의 금리에 대한 제 생각은 10년물 국채금리하고요. 페드의 정책금리하고 최근 한 20년, 30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0년을 비교해 보면 페드의 국채금리가 지금 4.5 이번에 12월 달에 할 거잖아요. 네, 4.5인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75 이러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보다도 훨씬 높게 페드가 정책금리를 높였던 경우는 80년도 초에 폴 볼커 시대 때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페드의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더 위에 있으면 금리를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드를 믿지 마세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2018년 연말에도 페드가 내년도에 금리를 3번 정도 더 올리고 2020년 되면 페드의 정책 금리가 3%가 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FMC 성명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갔잖아요. 2019년대 왜 금리를 멈췄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거의 막바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쭉 올렸다가 내년도에 다시 금리를 쭉 낮추는 게 아니라 이번에 금리를 올려놓고 저는 플랫하게 조금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금리를 내릴 텐데 언젠가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더라.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우려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기술주나 성장주에 더 좋게 볼 거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 답변 짧게. 제가 너무 길어서 2019년 케이스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2019년도에 금리를 멈췄다 했잖아요. 멈추고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오히려 3번 내리잖아요. 그렇죠? 왜 3번을 내렸느냐? ISM 제조 PMI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 2019년도에는요. 최근에 이제 골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2019년도에는 골프장이
회원권이 없어도 그냥 전화하면 부킹을 해줬어요. 곤지암에 10억이 넘는 골프장도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부킹을 해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금리를 2019년 하반기에 3번 낮추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S&P 500이 28.8%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8%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기간에 시장은 무조건 박살난다. 그거는 2000년 닷컴 버블 2001년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이 그때만큼 거품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금리를 낮추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탄력을 받더라. 그런데 탄력을 받을 때 뭐가 탄력을 받았죠? 팡 기업들이 탄력받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물려 계신 많은 분들 네, 금리가 여기서 차분해지면 저절로 알아서 올라옵니다. 저절로.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각도기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하지만 예, 역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바쁘신 일 없으시죠? 예, 그 각도기님께 역시 또 현장에서 질문 나온 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 3부가 약간 이제 강세론자 분들이시니까 뭐 갈 거냐 안 갈 거냐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간다고 가정하고 그럼 뭐 할 건데 뭐 살 거냐 이제 얘기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주도주가 친환경 전기차였는데 향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그거를 제가 정확히 맞힐 자신은 없고 일단 뭐 위험 요소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올해 증가율이 15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아마 한 140%대 전년 대비 그러니까 40%가 증가하는 수준의 인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무너지면 저는 2차 전지하고 전기차 밸류에이션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이 간 놈들, 숨어 있는 놈들은 상관이 없는데 많이 간 놈들은 조금 조심을 하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잔치 벌어진 데 가지 마라. 근데 지금 제일 잔치가 벌어진 데가 2차 전지와 전기차니까 오히려 내년도는 그쪽은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신나지만 지금 항상 신날 때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성장률이 이렇게 조금 꺾이는 그 성장을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꼬부라지면 주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봤죠? 테슬라에서 봤잖아요. 테슬라가 왜 그 1,300불이 갔냐면 지난 분기의 인도량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80%가 올라가더라고요. 인도량이. 분기 단으로 연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요. 근데 이번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다시 꼬꾸라진 거예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갔던 게 살짝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환산하면 지금 600달러 언더까지 떨어지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고점 대비.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 너덜너덜해진 주식들 많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 좋은 기업들은 최근에 그냥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현금 흐름이 좋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현금 이익도 잘 나는 회사. 옛날에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들 찾기 힘들었어. 보유 현금도 시가총액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며 그다음 매출과 이익이 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는 회사. 이런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다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싸요. 옷 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OEM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보유 현금 엄청나고 매출과 이익 증가 계속 꾸준하고 그다음 뭐 사업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익 대비 한 3배 이 정도에 거래돼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좋은 회사들은 일단 사놓으시면 마음도 편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진짜 이 가치가 좋은 주식들은 좀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세익 전문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막 종목까지 찍어주시던데 제가요? 뭐 한 달 전 뭐 영상 보니까 뭐 3개의 주식 사서 뭐 이거 이제 뭐 묻어놓고 있어라 뭐 이런 제가 썸네일도 봤는데 뭐죠? 오늘은 뭐 3개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다 우리가 공감했다고 치고 허를 찔리는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허를 안 찔리려면 어떤 포트를 짜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겠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도 보면요,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이 꽤 많습니다. 꽤. 네. 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와 계시는 게 주식으로 그죠? 경제적 자유 얻으시려고 여기 와 계세요. 근데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인버스도 사고 곧버스도 사고 그죠? 또 좋게 보는 분들은 레버리지도 사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막 좋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막 ETF도 막 만들어서 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죠? 다들 돈을 벌려고 금맥을 찾으러 골드러시 하듯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다 막 향해 가시는 게 막 보여요. 그런데 누가 돈 벌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돈 버시려고 열심히 매매하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매매를 어디서 합니까? 다 증권사에서 하시잖아요.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대중들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중들의 컨센서스는 거래 대금이 작년 1월 달에 48조 찍었어요. 하루에.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확 줄었죠. 그죠? 확 줄고 최근에 이제 뭐 채권 시장 막 얘기도 나오고 PF 얘기도 나오고 와, 증권사들 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이 지금 많이 작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잘 한번 뜯어보시면 옛날에는 증권사의 주 수익은 매매 수수료였죠. 그죠? 매매 수수료인데 최근에는 보면 아니 공짜로 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오세요 하잖아요. 금융상품 팔고 또 신용이 4조에서 10조 거래되다가 요즘은 16조에서 25조 이렇게 신용 규모가 확 늘었어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오르면서 신용 이자를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증권사가 옛날에는 우리가 해외로 갈 때 달러를 바꾸든지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은행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럽니다. 증권사에서 돈 바꾸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한금융 투자 이용하면 우대금리 적용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2016년에 장기 20년짜리 이 차트를 보면 바닥이었거든요. 지금 그 바닥에 다시 왔죠, 증권 네. 업종이. 그래서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사업인지 옛날에 네이버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고요. 아마존이 2002년도에 1.6달러까지 빠질 때는 중고 책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였다가 지금은 이제 뭐죠? 클라우드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확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자꾸만 내 비즈니스를 누군가한테 뺏기는 비즈니스인지 그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증권사를 보면 은행의 업무까지 막 이렇게 침투해 가요. 그래서 환전을 해외 주식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환전하죠. 환전 수수료 다 냅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하신다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주식 하다가 요즘은 미국 주식 때문에 미치겠다 막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살 때 환전을 해서 환전 수수료 내고 매매할 때 매매 수수료가 거의 10배나 비싸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해외 주식 하시겠다고 점점 늘어나요. 그죠? 미국 가서 골드러시가 미국에서 금을 찾아야 되구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주식 투자의 붐이 멈출 것 같습니까? 또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 또 거래가 늘면서 또 증시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 내는 그 계좌에 증권사가 여러분들의 돈을 아주 짭짤하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잘 보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해 태조 이방원을 예측한 작년에 증권사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때 뭐 대선 있고 나면 뭐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 제가 그런 거 공부하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유망 섹터 그거는 시장이 결정을 할 거고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형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현대차 자동차 만들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핸드폰, 통신장비 이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명확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회사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왜 이렇게 빠졌죠? 금리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죠?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2200, 300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최근에 더 나와가지고 와 사세요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금리 때문에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면 먹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냐면 내재 가치보다 그만큼 계속 더 싸지기 때문이에요. 싸지는데 시장을 그래도 안정화될 때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경기가 내년도에 정말 얼마만큼 나빠지는지를 확인하고 살라고 해서 떡 봤더니 2,700, 2,900이에요. 그러면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디스카운트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는요. 금리를 1.5까지 갈지 1%까지 갈지 그런 낙관적인 정말 낙관적인 전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좀 더 오히려 답답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첫 번째 증권주 잘 보시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잘 아는 기업들이 내년도에 제발 경기 침체가 좀 왔으면 좋겠다 얘기하잖아요. 경기 침체 혹독하게 왔던 그 2020년 3, 4, 5월 달에 미국의 GDP가 30몇 프로 이렇게 빠지던 그 와중에 주가가 왜 폭등했을까? 보면 이익이 줄었나요? 플랫폼 기업들 이익 안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빠지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년도에 저는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혹독한 경기 침체가 정말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가 빠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량 기업들의 주가는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80% 정도는 그냥 다 아시는 우량 기업 사세요. 그냥 사시고 마이너스 50%, 60%, 70% 빠져 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쫙 1등부터 20, 30등 보면 거기에서 수익을 내시고 나머지 20%는 또 새로운 태조 이방원 같은 게 뭘까? 그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신 그 열정에 훨씬 더 마음을 여시고 정말로 좀 난처한 질문에도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아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떠 먹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양지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오시는 게 아마 여러모로 건질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저희 또 매주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방송 진행하니까 여러분 댓글창에도 선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 사람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